오늘은 슬기로운 집콕 예술여행 런던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갤러리 맵을 먼저 살짝 보여드리면, 내셔널 갤러리는 크게 4개의 덩어리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동관, 서관, 북관, 그리고 1991년에 증축된 세인즈버리 윙이란 새로운 신관이 있다. 그리고 이게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는 크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런던의 트래팔가 광장이 이 바로 앞쪽에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어서, 거기서 누가 봐도 정문처럼 생긴 곳이 실제로 정문이고요. 글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신관 세인즈버리 윙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근데 제 추천은 세인즈버리 윙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연도가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연대 순서대로 볼 거면은 세인즈버리 윙부터 보고, 서관을 보고, 북관을 보고, 동관을 보는 게 역사 순서가 맞기 때문에 난 처음 갔고 순서대로 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세인즈버리 윙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 자체가 시작의 공간인 세인즈버리 윙인데요. 직접 갤러리로 이동해서 몇몇 작품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세인즈버리 윙 입구입니다. 바로 이 옆에 보이는 계단이 아까 맵에서 들어오실 수 있는 입구였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서관이 나오고, 왼쪽으로 오면은 세인즈버리 윙, 신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신관이지만 제일 옛날 작품도 있다고 했죠. 여기서 추천드릴 작품은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방 오른편에 있는 첫 번째 방의 첫 번째 작품이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된 작품 중 제일 오래된 작품입니다. 중세시대의 대가로 평가받는 마르카리토 다레초의 옥자에 앉아있는 성모자상과 예수탄생이란 작품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문맹이 되게 많았답니다. 계급과 상관없이 왕 중에서도 문맹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서, 종교의 힘이 워낙 강한 시대였으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마치 만화처럼 그려서 표현한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잘 그렸다고 하긴 좀 지금 시선으로는 애매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중세시대의 그림에서 중요한 건 막 사진처럼 정확하게 그리는 걸 중심 목적에 뒀다고 할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복음을 전파해야 됐기 때문에 좀 만화적으로 그려진 측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기 예수와 성모가 있고, 주변에 이게 베리어인데 만돌라라고 소개됩니다. 성인들을 표현할 때 주변에 표현되는 보호막 혹은 후광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뒤로 보이는 것들이 예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겪게 되는 사건을 만화의 이야기처럼 표현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작품에서의 디테일 표현이 좀 약한 이유는, 이 작품은 우리 익숙한 유화 기법으로 그려진 게 아니고요. 템페라 기법으로 그려진 겁니다. 템페라의 특성은 색감 안료를 가른 다음에 접착성 있는 재료를 섞어서, 대표적으로는 그 계란 많이 섞어서 그렸다고 하죠. 이게 수정이 되게 힘든 방식이라서 한 번에 딱 완성형으로 그리다 보니 좀 사진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장식적인 측면이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부터 한 2-3개 방 정도는 완전 좀 오래된 작품들, 중세시대의 작품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언뜻 보셔도 3단화나 혹은 2단화, 혹은 장식적인 요소를 강조한 재단화 같은 것들, 성경의 이야기들을 담은 작품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방을 하나만 더 지나가면 이제 르네상스의 시작을 살짝 알려주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저희 채널에도 한번 소개됐었던 마사초 형님의 작품입니다. 마사초는 원근법을 다빈치보다도 먼저 미술적으로 선보였던 사람이라고 했죠. 이 작품도 보시면 방금 보셨던 다레초의 작품과는 다르게, 유심히 보시면 뒤로 살짝 좁아지는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뒤로 공간이 있음을 좀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인물이 그려져 있고 앞쪽에 단상이 있고 그 앞으로 또 아기 천사를 그려놔서 점점점 깊어지는 듯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르네상스 시대 회화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배경에 금색 표현을 이용해서 중세시대의 좀 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종교화를 그리는 거는 르네상스 시대에도 계속 유지가 되지만, 아기 예수를 좀 더 성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그렸다는데 후광까진 이해하겠는데 얼굴 너무 좀 늙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좀 성인을 크게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있는 인물들 좀 작게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나, 아직 완전한 르네상스 시대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이제 곧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할 거다
라는 걸 선보이는 마사초의 작품도 여기서 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후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건 여기서 또 바로 뒤쪽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시면, 자, 여기 바로 오른편에 파울로 우첼로의 산 로마노의 전투란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게 정면으로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이 작품은 제목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있었던 피렌체와 시에나의 전쟁을 담은 작품이고요. 이게 원래 3개의 시리즈로 있는데, 하나는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에, 하나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다른 하나가 여기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자기들끼리 잘 나눠 가졌죠. 여기 소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품 속에서 중간에 누가 봐도 주인공처럼 하얀 백마 타고 멋있는 표정과 화려한 의상으로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 실제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니콜라 다 톨레티노란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쪽에 있는 이 싸우고 있는 기사들의 모습만 봐도 과거 중세시대 그림에 비해선 역동적인 표현이 돋보이죠. 물론 지금 우리 눈에서는 전쟁인데도 피 한 방울 튀는 모습 묘사 안 돼 있고 이런 건 좀 인위적인데? 좀 어색한데?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직전 시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이었죠. 특히나 이 우첼로란 사람은 그 원근법에 너무 매료되었었던 예술가라서 그런 일화 소개됩니다. 잠들 때마다 오 사랑스러운 나의 원근법이라고 외치고 잤다고 얘기할 정도로 원근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바닥 사실 너무 어색하지 않나요? 그 원근법 느낌 주려고 부러진 창들을 투시점 방향으로 다 이렇게 쏠리게끔 그려놨죠. 나름 느낌 주려고 반대로 꺾여 있는 창도 한두 개는 놔뒀는데 그마저도 색 밝게 해놔서 눈에 덜 띄게 해놨고요. 사람마저도 그 투시점을 향해 쓰러지게 해놓으니까 좀 어색하죠. 그리고 이땐 원근법을 완전 극적으로 살릴 능력까지는 안 됐다 보니까 중경이 없죠. 가까운 근경하고 원경은 그려져 있는데 중경은 그냥 풀숲 처리로 뚝 끊어지고 바로 먼 거리가 나오다 보니까 거리감이라는 게 완전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디테일이 많다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아기자기한 건 많습니다. 배경 쪽에도 이게 석궁 같은데 이게 되게 무겁나 봐요. 이게 들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분은 동료겠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겠죠? 아니면 적군인데 고수인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아기자기한 표현이 많은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발전된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딱 다음 공간 넘어가자마자 여기서 왼쪽 방 구석을 보시면,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멀리서만 봐도 오! 하고 왠지 느낌 아실 만한, 웬만한 모든 미술사 서적의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상징적 마스터피스로 소개되는 작품이죠. 얀바네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요. 딱 봐도 공간감도 그렇고 디테일 레벨 차이도 너무 심하죠. 특히 방금 전에 우첼로 작품 보고 오셔서 이쪽이 진짜 금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건 우첼로 작품은 템페라 기법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바로 유화가 막 사용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얀바네이크에 의해서 유화 재료가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설이 있긴 한데 이 에이크 형제가 기름에 안료를 섞어 쓰는 이 유화 물감을 처음으로 미술에 적용시켜 활용했다 라고 소개되기 때문에 템페라 기법은 수정이 어렵다고 했죠. 근데 유화는 기름을 섞어 쓰다 보니까 마르기 전까지 계속 색을 쌓아 올리고 수정하며 그릴 수 있다 보니까 디테일의 퀄리티 차이가 완전 달라지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주제가 이제 종교나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의뢰받고 그냥 일반인 그냥 부자의 그림을 그린 거죠. 실제로 유복한 모피 상인이었던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의 모습을 그린 거라 그림 속에도 이 사람들 부자라는 모습이 다 드러나 있죠. 지금 아르놀피니도 모피 상인답게 고급 모피 입고 있고요. 전 이게 부인이 그 임산부 그린 건 줄 알았는데 임산부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런 패션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는 옷일 거다 라고 많이 소개가 되긴 하더라고요. 보시다 보면 강아지도 뭔가 나름 고급스럽고, 또 위에 샹들리에 초가 하나만 켜져 있죠. 이게 이제 이들이 부부의 연을 맺었다 라는 상징으로 소개되는데요. 가장 좀 하이라이트로 소개되는 건 중앙 원경에 보이는 거울이죠. 언뜻 보셔도 아르놀피니하고 부인의 등이 지금 거울에 반사된 모습, 그리고 가운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얀바네이크도 지금 살짝 드러난 모습으로 보이죠. 이 작품 실제로 가서 보셨을 때는 디테일이 넘치는 작품이라서 이 주변에 보이는 작은 동그라미들에도 예수님의 12가지 고난의 이야기가 나름 다 그려져 있어서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이퍼 리얼을 보여준 작가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에는 유화가 이제 미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이후 디테일한 표현과 당시 사람들의 이제 의복 문화나 그 시대상을 좀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있어서
여기도 한번 즐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화라는 재료도 작가마다 사실 좀 다르게 사용했죠. 우리가 좀 익숙할 만한 작품 하나 또 추천드리면 이쪽으로 쭉 다음 방까지 넘어가 보시면 이 작품이 또 우리 익숙한 예술가의 작품입니다. 미술에 관심 있으시면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와 마르스란 작품이고요. 그 비너스의 탄생이란 작품은 사실 광고에도 많이 사용돼서 이미지가 익숙하실 겁니다. 보티첼리가 이 작품 또한 이제 의뢰받고 그린 거고요. 의뢰한 가문도 우리 이름 익숙한 그 대부호 메디치 가문의 의뢰로 제작됐답니다. 여기 있는 인물들이 이제 설에 따라서는 메디치 가문의 귀공자였던 줄리아노하고 그의 숨겨놓은 연인이었던 시모네타 베스푸치를 그렸다고 소개되는데, 다만 이 베스푸치는 유부녀였답니다. 부부의 세계죠. 불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당시 사람들도 그들이라고 알아보기 힘들었던 이유는 보티첼리는 사람을 그릴 때 남자의 이상적인 이미지, 여성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어떤 그림에든 다 그 이상적인 미에 부합하는 형태로 그려놓기 때문에 막상 누굴 그렸다라고 알 수 없는, 요즘으로 따지면 사진 보정 너무 많이 해서 실물하고 다르게 그려놓다 보니까 그들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렸죠. 심지어 제목부터가 비너스와 마르스라고 그 신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뭐 그들의 의뢰로 만들어졌어도 신화적인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죠. 특히 이 작품에서는 아까 얀바네이크나 혹은 우첼로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공간감, 원근법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실감, 디테일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뭐 꼬불꼬불 머릿결 같은 것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런 천의 표현이나 살짝 이 피부가 비치는 투명한 이런 옷의 표현도 눈에 띌 거고요. 다만 요즘 보기엔 뭐 조금 어색한 지점도 있죠. 다리 비례나 허리 뭐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살짝 들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당시로선 디테일의 역시나 극점이었겠죠. 더불어 주변에는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죠. 귀여운 사티로스가 있는데 귀엽다고 하긴 좀 모호하긴 하네요.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예전에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란 게임 할 때 얘네 사냥하면서 많이 때려잡긴 했었는데, 미의 여신 비너스가 마르스한테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데 이렇게 졸고 앉아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이렇게 뿌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도 계속 졸고 있는 재미가 있는 작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대가 하면 아무래도 제일 익숙하게 유명한 사람은 저희 채널 단골 손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자, 근데 다빈치 작품이 사실 미술가로 유명함에도 이 사람이 완성시킨 회화 작품이 막상 20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중 하나가 여기 있고요. 암굴의 성모라는 이 작품도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하나는 루브르 박물관, 하나가 또 여기 내셔널 갤러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나 프랑스나 영국 다 방문하신다면 비교해서 보시면 언뜻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손이나 약간 디테일 표현의 차이가 있어서 두 개 비교해 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는 작품인데요. 기존의 또 다른 르네상스 화가들과 확실히 레벨이 달라 보이죠. 일단 인물 표현도 너무 막 진짜 생동감 있고 디테일하게 잘, 빛이나 모든 면에 천 같은 것도 표현력이 너무 뛰어나고요. 그럼에도 이 공간감, 원근법 역시도 모든 그림에 잘 지키고 있죠. 암굴의 표현을 보여준 다음에 그 배경 밖 야외를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서 풍경이 보이게 표현해놔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리감과 빛을 보여주고 있고, 동굴 안에 있음에도 성인들에게는 이렇게 또 천사에게는 빛을 비춰줘서 숭고한 성스러운 느낌까지 다 살려놓은, 정말 이 사람은 천재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일 겁니다. 특히 이 방에는 이 작품을 위한 스케치 작업도 만나볼 수 있어서 다빈치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작품을 제작하는가, 그래서 20점 정도밖에 못 그렸구나, 이것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VR 갤러리가 좋다 싶었던 게, 제가 작년 봄에 갔을 때 그리고 재작년에 갔을 때도 이 방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막 사람들 가득 차 있고 막 줄 서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막상 보기 힘든데, 지금 이건 오히려 온라인으로 보다 보니까 나 혼자 빌린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유심히 쭉 감상해 보시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특별한 작품 하나 또 추천드리고 싶어서, 르네상스 시대에 지중해 근방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화파를 만들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길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뭐 수많은 화가들의 작품들, 그 공간감이나 색채를 좀 중심으로 볼 수 있다면 이쪽에 소개되는 이 작가가 베네치아 화파의 시작점이라고 평가받는 조반니 벨리니란 예술가고요. 이 작품도 성경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긴 합니다. 겟세만의 동산의 번뇌 란 작품으로 소개되는데요. 이 분의 특성은
색을 정말 잘 썼다고 소개됩니다. 이것도 물론 거리감이라는 것도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배경에 보시면 해 뜰 무렵의 새벽을 그린 거라는데요. 이게 실제로 보면 약간 더 핑크빛이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이 약간 핑크빛깔 도는 이 독특한 색감이 이 사람의 또 어찌 보면 트레이드마크처럼 소개돼서 당시에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며 베네치아 화파라는 이탈리아 기반의 그 베니스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그룹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었는데요. 색채가 굉장히 화려하고 다채로웠다고 하고요. 색도 색인데 뒤에 아기자기한 요소 많죠. 뒤에 그 배신자 유다가 로마의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지금 다른 제자들은 잠들어 있거나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미 이걸 예견하고 있는 예수님은 저에게 왜 이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고 뭐 다가올 운명에 대해 받아들이면서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당대로선 워낙 혁신적이었던 색감을 사용한 작품으로 많이 소개돼서 현대 예술가 중 케니 샤프라는 팝아티스트도 아예 이걸 대놓고 오마주해서 자기 작품에 삽입해 놓은 작품도 이렇게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이거 보실 거면 바로 옆에 작품도 같이 보시면 괜찮은 게 아예 같은 주제로 그려져 있죠. 이분도 같은 베네치아 화파의 대가로 소개되는 안드레아 만테냐란 예술가고요. 이분이 벨리니의 처남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이분도 디테일이나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색 표현에 있어서만큼은 벨리니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도 또 소개돼서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아마 이렇게 같이 배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좀 더 소개해드리면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가 공간감하고 색감 표현인데요. 자, 이 작품도 베네치아 화파의 또 다른 예술가로 소개되는 치마다 코넬리아노의 의심하는 토마스란 작품인데요. 역시나 성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의심하는 토마스가 상처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인해보고 손에도 이렇게 못자국이 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반짝이는 피부결과 하얀 수의로 성스러운 예수님의 그 신적인 모습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미술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도 르네상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원근법을 이 바닥의 표현이나 혹은 벽을 막아버렸어도 될 텐데 창문 표현을 이용해서 저 멀리 원경을 투시점을 향해 멀어지게 표현을 해놔서 거리감과 더불어 색감이나 디테일한 표현이 다 살아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등장하는 게 이제 바로크란 예술이죠. 바로크 시대에는 그 카라바조란 인물이 등장하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이 대가들이 만들어놨던 것들을 그 명함 대비로 깨버리죠. 그리고 실제 인물 보고 그려서 카라바조도 똑같이 의심하는 토마란 작품을 제작했는데 딱 비교해 보셔도 서로 다르죠. 훨씬 직설적인 느낌이 있죠. 자, 그 시대의 작품들은 이 작품에서 등만 돌리면은 저희 아까 들어왔었던 이 세인즈버리 윙 입구가 이어지기 때문에 저 입구 건너 직진을 계속하면 아까 말씀드린 서관이 나온다고 했죠. 서관, 북관, 동관 순서로 보면은 바로크 시대를 건너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뭐 사실주의, 인상파까지도 쭉 다 볼 수 있는 공간이 이 내셔널 갤러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직접 방문하셨을 때 안내가 좀 필요하다면 세인즈버리 윙 입구 바로 옆에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옛날 사진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한국 가이드 없는 것처럼 표기되어 있는데 옛날 게 맞나 보네요. 4파운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2019년 3월에 갔을 때 보니까 지금 5파운드 내면은 한국어 가이드도 들을 수 있더라고요. 다만 이게 국가별로 안내 양이 달라서 한국 버전은 아쉽게 많은 작품이 선정되어 있진 않은데 참고해서 듣긴 괜찮으니까 요거 활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시가 즐거우셨다면 여긴 무료 전시관이라고 했죠.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한 5파운드나 10파운드 이렇게 넣고 가면은 간지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여러모로 해외에 좋은 전시 있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런던 내셔널 갤러리 가면 볼 수 있는 작품들, 그 중에서도 시작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세인즈버리 윙을 좀 가볍게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양한 미술 공간들 여러분께 앞으로도 더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준비한 런던 내셔널 갤러리 VR 투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